무역전쟁에 일본 리스크가 겹치면서 주식과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닥은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20가지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1년 내에 확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남북 경제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속에서 열흘 만에 발견된 조은누리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장소가 워낙 험한 산속이어서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런 가파른 경사가 계속됩니다. 경기도 안성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곳곳이 올해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내일 밤에는 8호 태풍 프란치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주변 서민들이 애용해온 일부 경찰서 구내식당이 밥값을 올렸습니다. 속 사정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 4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원달러 환율도 폭등해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시장도 출렁입니다. 일본발 한일 경제 갈등과 미국발 미중 무역 분쟁이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면서 그동안 자유무역의 단맛을 누렸던 동아시아 경제의 장래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루 만에 7% 넘게 떨어진 569.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한때 낙폭이 커지면서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주가 등락폭이 갑자기 커지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지난 금요일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도 2.56% 하락한 1946.98로 마감했습니다. 대외 악재가 겹친 데다 한국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그 자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주 거품이 꺼진 게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15.3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수출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크게 높여가지고 생산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면서 증시와 환율 모두 바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파칠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달러의 7위안 벽이 깨졌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자, 11년 만에 포치가 발생하자 중국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공룡인 중국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중국인민은행이 달러당 환율을 6.92위안으로 고시한 이후 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을 거듭해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안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But you'll be seeing they've got to do a lot of things. It goes on September 1st. Frankly, if they don't do them, I can always increase it very substantially. 홍콩 항생지수 등 중국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고 중국 위안화가 약해질 것이고 중국이 위안화 상승을 정책적인 변수로 쓸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한 데에 따른 여파입니다. 지금까지 엔저 유지로 수출 기업을 도와 경제를 지탱했던 아베 정부로선 악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금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불안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언론의 오보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일본과 경제전쟁, 제2의 독립운동이라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던 정부와 여당.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면서 주요 업무가 일본 대응에서 오보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오보 대응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 장관과 차관이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국민 사이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차단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목적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만들어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말려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1,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돼 1,200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즉각적으로 한꺼번에 수출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번 주 5대 그룹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불안을 달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죠. 가마우지라는 이 새는 잡은 물고기를 다 뺏깁니다. 낚시꾼에 묶어놓은 줄 때문에 그 물고기를 삼킬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때 한국 경제는 이처럼 가마우지 경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수출을 해도 돈은 핵심 소재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본이 챙겨간다는 비유였죠. 오늘 정부가 우리 소재 산업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당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제품의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정부가 100대 전략 품목을 정해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급에 우려가 되는 20대 품목을 따로 떼내 1년 내 탈일본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대체 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5년 중장기로 육성이 추진되는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 축적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 R&D에 집중 투자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도 면제해줍니다.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빠르게 기술을 얻는 방안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업체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상생 모델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끼리 필요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경우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장기간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본 경제가 왜 우리보다 센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일본을 경제로 이길 수 있는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일본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면서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건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 덕분이라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원초적 반일 감정이 아니라 고도의 외교적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의 유승진 기자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 오보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보신 것처럼요. 오늘 하루 환율과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그리고 한일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탓일 텐데요. 네.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경제 전반에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서 한일, 반일, 극일보다는 일단 불안감과 불확실성부터 없애자 이런 정부가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 오보 대응부터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숫자를 통해 출렁거리는 것이 보이는 것, 절대 이제 일본과의 협상 과정이 좋지 않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오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정부가 짚은 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이 한국 경제가 마치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기사를 쓰게 되면 이게 오보나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네. 이 백색 국가 제외로 영향을 받는 한국의 품목은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200개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다 잠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되면 이건 오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 1,200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이 수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또 마치 IMF와 같은 이런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뉴스도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보라고 하면 뭔가 사실이 명백히 틀리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할 텐데 유승진 기자 보기에 지금 이런 예를 든 것들은 오보에 해당합니까? 네, 마치 IMF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기사를 쓰지 말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당국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0년 이후에 그 IMF 그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고 이 상황을 다들 같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요. 네. 지금의 상황을 사실 IMF에 빗댄 건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였는데 네. 이 뒤늦게 언론 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렁이는 금융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뭐 그 점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보 대응이 나섰다. 그런데 앞에 리포트 보니까요. 공직자들이 기강회의가 있다면 그것도 특별 감찰을 하겠다. 군기잡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네.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 규제 완화 조치에 소극적인 공직자들을 잡아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원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극일 기조와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이기는 것,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하는 이후에 일본과의 좀 다툼, 경쟁, 갈등 이런 것이 좀 강조되던 것이 분위기가 좀 바뀐 것처럼 들리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지난주 발언과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일본이 추가 조치를 단행을 한다면 정부 역시 또다시 역사를 빗댄 극일, 반일을 내세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거부가 현실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위기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처음 맞는 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마디는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자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후 사장단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분명한 위기지만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이 부회장이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긴급 사장단 회의에는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부회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앞서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 주문한 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 부회장이 직접 평택, 기흥, 온양, 천안 사업장 등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단은 여름 휴가를 모두 취소하고 위기 극복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네,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한 한일 간 경제 갈등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새 판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 우리 국회는 국방장관을 불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변호인이다 아니다, 바보가 됐다 아니다, 이런 정도의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 기순 사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대처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장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장관님도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보 되고 군은 군대로 지금 사기가 최저선에 다다르고 있어요. 제가 왜 바보가 됐습니까?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파기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에서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26차례 정보 교류가 이뤄졌고 지난 2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정보 교류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속에서 열흘 만에 발견된 조은누리양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과 군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이까지 대동했는데 발견 장소에 다시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양이 그만큼 험한 악조건 속에서 생존한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조은누리양이 실종됐던 충북 청주야산에 군과 경찰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조양 발견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양을 최초 발견한 박상진 상사와 군견 달관이가 앞장서 산에 오릅니다. 조은누리양이 발견된 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2시간 넘게 이런 가파른 경사가 계속됩니다. 가속 서쪽으로 조금 다음 여기서 넘어가야. 절벽 같은 경사에 흙과 낙엽으로 뒤덮인 산은 군과 경찰이 오르기에도 버겁습니다. 조은누리양이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짐작케 합니다. 산세가 워낙 험한 탓에 최초 발견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현장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제 물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수색 작전했던 환경이 또 많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은누리양은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경찰의 면담 조사는 연기됐습니다. 조양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생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해는 졌지만 오늘 하루 정말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해 체온과 맞먹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가 삼켜버린 도심을 사공성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남산에 올라 열화상 카메라로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숲이 내뿜는 열기로 도시 전체가 온통 벌겋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들의 푸른색과 선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태양에 달궈진 도심 도로의 표면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살수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보려 하지만 효과는 잠시 뿐, 물기는 금세 증발해버립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에어컨을 틀어 내부 기온을 25도로 낮춘 차량 아닙니다. 하지만 포장된 초콜릿을 운전대 위쪽에 올려놨더니 햇빛을 받아 10분 만에 이렇게 손에 묻을 정도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5.9도. 경기 안성시는 무인장비로 관측한 비공식 최고 기온이 40.2도에 이르는 등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에 기차 선로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작업자들은 물을 뿌리는 작업에 나섰고 온도가 32도 이상 될 때 저희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매일 온도 측정하에 조를 짜서 그래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놓였습니다. 이 정류장이 저런 데보다 더 뜨거웠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전국을 삼킨 무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져 밤잠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폭염 속에 농사일을 하던 70, 80대 고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냉방시설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겐 특히 고통입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쪽방촌 구석구석에 물을 뿌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공간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야 하는 쪽방촌 주민에겐 얼음물을 마시는 게 더위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더워서 지옥 같아요. 지금도 땀나는 거예요, 여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경북 포항과 전북 고창에서 밭일을 하던 70, 80대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두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3.8도와 33.6도였습니다. 2시 이전에 거기서 모든 수고이 왔다 갔다 했었더라고요. 경찰은 두 여성 모두 온열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복사열이 엄청 크죠.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상당히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올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952명으로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전망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오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일본 규슈를 관통한 다음 내일 밤 자정쯤 여수와 통영 사이로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어 모레 오후 3시 강원도 인근을 지나 모레밤 속초 부근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땅 위를 지날 땐 세력이 줄어듭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다시 세력이 약해질 전망. 지난달 강풍과 함께 제주로 1000mm 이상 비를 뿌렸던 태풍 다나스보다는 세력이 약하겠지만 내일과 모레 경남 해안과 강원 영동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지형적 효과까지 더불어지면서 최고 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축대나 담장은 안전한지 살피고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천 근처 등에 세워놓은 차량도 미리 이동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경찰서 구내식당에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애용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변 식당 상인들이 상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서 결국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끼 식사값을 500원 올린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 식당인데 주변 식당들의 항의에 밥값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주변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리자. 물가 상승, 또 최저임금도 올랐잖아요. 경찰서 구내식당은 4,000원이면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식업계 측은 구내식당이 주변 식당 상권을 침해한다며 일반인 이용을 막아달라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부 고객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자영업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굉장히.
동네 사람들은 다 많이 가져가고 구내식당에서 싸게 파니까 동네 사람들은 팔아야지. 구내식당을 애용하는 시민들은 소비자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음식의 질에 대해서 이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면 굳이 여기에 일반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고 판매를 못하게 한다, 일반 소비를 제한한다. 그럼 소비자로서는 좀 기분 나쁘죠, 그런 게. 선택폭이 없어지니까. 경찰은 시민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찰서 구내식당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30명 가까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유있게 골프장 결혼식에 머물렀고 한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다급히 몰려갑니다. 도로로 달아나는 이도 있지만 날아오는 총탄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해 텍사스주에서도 총기 난사가 발생하면서 주말 사이 무고한 시민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대응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골프클럽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신부와 사진을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UFC 선수를 응원하는 SNS 글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늦은 오후에야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want to extend our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El Paso, Texas and Dayton, Ohio. They're incredible people. Hate has no place in our country.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인종차별 성향을 보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 인종차별 발언을 대놓고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But how do you stop these people? You can't. There's no... 이번 총기 사고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범죄에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홍콩 시민들은 이런 요구를 하면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홍콩의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지하철 문을 막아섭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지하철 운행을 저지하는 점거 시위가 일제히 시작된 겁니다. I think that this operation is nothing wrong since you can see nowadays many of our ideas and is not responded by the government. 도로 이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차량들로 도로는 마비됐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아시아의 허브로 꼽히는 챈라코 국제공항에서는 오늘 하루 인천과 홍콩으로 가는 항공편 등 23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저희 비행기 내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프로텍션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공무원과 교사 등 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be resolute in maintaining law and order in Hong Kong and restoring confidence.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홍콩 사태가 일국 양제 제도의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한일 경제전쟁 여파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본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일본차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쇠파이프로 승용차를 마구 내려치는 한 남성.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남성이 8년 동안 타고 다닌 자신의 렉서스 차량을 일부러 망가뜨린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제 창피해갖고 렉서스를 타는 게 창피하다. 남들은 막 이런 동참을 한다는데. 이렇게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일본차 판매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일본차는 2달 전과 비교해 32% 넘게 줄었습니다. 일본차 월 판매량이 3,000대 밑으로 내려간 것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혼다의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등 일본차 브랜드 5개 모두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 차를 타는 우리 정부 고위직 인사가 논란이 될 정도로 불매운동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에 뭐 좀 시간 오래 가겠죠, 이게. 유럽차 쪽에서 이게 복구가 되면은 과거처럼 또 일본차에 대한 수요도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유럽 브랜드의 점유율은 8%포인트 늘어나 일본차 불매운동의 반사이익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불매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에서도 잔뜩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애써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 오늘도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적반하장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비판을 이번엔 스가 관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安全保障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を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過剰な主張は全く語らない。 우익 인사인 사또 외무성 부대신이 비정상이라는 막말을 한 뒤 또다시 공개 반박한 겁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한국을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국가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반일 시위를 거론하며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식으로 비꼬는 친정부 매체의 보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 2건을 공개한 외무성은 최근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 논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로 한국몰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여권에서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인데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 침략 특위를 이끄는 최재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으로 여행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과하게 검출됐다며 일본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여행 유의와 여행 자제, 철수 권고에 이어 여행 금지가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 등은 3단계인 철수 권고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지역에 일본 도쿄를 포함하자는 겁니다. 현재 여행 금지 국가는 모두 7곳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분쟁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일본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되지도 않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실효적인 대책이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내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죠. 수입이 줄어든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현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온천 휴양지 유후인으로 가는 관광열차입니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았던 여행 코스지만 불매운동 영향으로 좌석은 텅 비었고 한국인은 찾기 힘듭니다. そうですね。前といっても数年前と比べたら半分以上は 유인에 있는 전통여관은 한인 관광객의 잇단 예약 취소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일본 정부가 관광업계 피해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打撃を多く受けている旅館さんもたくさんありますね。で、なおかつその観光に来てくれるその気持ちをもっと大切にし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なって思います。 유후인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온천 관광지 배푸도 사정은 마찬가지.
백두의 대표적인 명소인 이곳은 이처럼 자연온천을 눈으로 볼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이 꼭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30% 넘게 줄면서 이곳 업주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자국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やっぱり被害を受けるのは我々民間の企業、会社であるので、とにかくお互いの国、民間人を政治の道具として利用しないでほしい、それだけです。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 혁신을 놓고 대립 중인 유승민 의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몸값을 높여 당을 갖다 바치려 한다. 한국당에 가려면 혼자 가라 이렇게 쏘아붙인 건데요. 유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계의 불참 속에 회의를 주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때 몸값을 높여받으려고 자신의 퇴진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손학규를 퇴진시킨 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갈테면 혼자 가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대표 퇴진을 혁신위 안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한국당을 포함한 대통합을 얘기해 자신이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손 대표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가 거부한 지도부 공개 검증도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체제의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15일 이전 내년 총선 비전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바른미래당의 진흙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값싸게 짓고 싶다. 그러나 워낙 땅값이 비싸니 넓은 도로를 골라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보자. 서울시가 선택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정효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총길이 14.4km의 북부 간선도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중 신내 나들목부터 중랑 나들목까지 500m 구간 상부에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과 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업무와 상업시설을 함께 지어 일종의 미니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왕복 6차선의 북부 간선 도로인데요.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뒤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조성될 인공대지의 규모는 7만 5천 제곱미터.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총 4,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활용되었던 공간을 확실하게 제대로 활용을 해보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청년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해보자. 오를 대로 오른 서울 땅값을 고려하면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것보다 인공대지를 만드는 게 저렴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지질에 맞게끔 어떤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대도시 같은 데서 땅이 부족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도로 위에 주택이나 편의시설을 지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설계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발명가가 자신이 만든 비행보드로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비행보드 위로 올라갑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하늘 위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실사판 아이언맨의 등장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제트스키 챔피언이었던 프랑스의 발명가 프랑키 자파타가 자신이 만든 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프랑스 쌍가티를 이륙해 20분간 35km를 날아가 영국 땅에 도착한 겁니다.
전화로 착륙 소식을 들은 아내는 감격합니다. Ça va, c'est bon, il est arrivé, donc c'est fini. On a réussi et je suis contente parce que c'est beaucoup de travail. 비행보드 발판에 달린 5개의 작은 제트 엔진이 벤츠 승용차 5배에 달하는 출력을 냅니다. 열흘 전 도전에서의 실패를 딛고 마침내 성공한 자파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Aujourd'hui, je veux dire, personne de l'équipe oubliera ce moment. C'est gravé dans nos cœurs pour toute notre vie. 지난달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 퍼레이드에 등장하기도 한 자파타의 비행보드는 향후 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파타의 회사에 13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한 프랑스 정부는 수색과 구조, 정찰 임무에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빠른 속도로 적진에 침투하는 공격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 장남과 처남의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장남은 추 선수가 시애틀에서 뛰던 2005년에 태어났고 처남은 클리브랜드에서 뛰던 2009년 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때를 대비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지휘합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국지도발과 테러 같은 위기관리와 한반도 전시 상황과 전면전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이 진행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외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는 우측 반경에 포함될 강원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비는 모레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동해안 많은 곳으로는 200mm 이상, 그 밖에도 영서와 충북, 영남에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서쪽에도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이 몰고 오는 열기로 중부는 내일도 만만치 않은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경보 속에 서울이 37도, 대전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흔들린 오늘 정부가 나섰습니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는 곤란하다. 공직자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겠다. 일본과 맞서려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분명 그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왠지 통제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일본을 상대로 똘똘 뭉치려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먼저 아닌가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